예, 오네커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확인해 보시죠. 미국의 지역은행에 대한 우려, 그 여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을 JP모건이 안아가기로 했잖아요. 인수하면서 다이먼 회장이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미국 은행 시스템 건전하다, 걱정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시장은 이걸 믿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여전히 걱정을 이어가는 상황이고 다음 파산 어디가 될 것인가 데스노트의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크게 이제 급락했었던 종목이 팩웨스트인데 여기가 SVB하고 포트폴리오가 좀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재 자체가 캘리포니아로 똑같죠. 그래서 시장은 여기가 되는 거 아닌가? 그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손실 축소를 위해서 자산 매각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문구죠. 예전에 SVB 때도 그렇고 퍼스트 리퍼블릭 때도 똑같습니다. 이 보도 나온 이후에 얼마 안 돼서 다 파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팩웨스트 위험한 건 아닌가? 이런 우려감 때문에 30% 가까이 급락했고요. 다른 지역은행들도 줄줄이 하락세가 크게 나왔습니다. 간밤에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유럽권에 있는 종목마저도 흔들리면서 유럽 증시도 큰 폭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가중되고 있는데 은행 시스템 리스크가 나오면 그 다음 단계 경기 침체다 이런 논리가 하나 있었고요. 또 한 가지가 바로 부채 한도 협상 난항입니다. 1월에 요거 부채 한도 협상이 안 되면 한 5월, 4월 말 이때부터 시장 빠지면 이 이슈가 계속 나올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원래 부채 한도 끝났습니다. 그대로라면 국가 부도인데 국가 부도를 막기 위해서 재무부가 한시적으로 시간을 끌어줬죠. 그게 6월 5일. 그리고 나서 조금 이후에 시장이 생각하는 디폴트 기간이 한 7월 말에서 8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옐런 재무부 장관이 종합적으로 세수를 확인을 하고 나오는데 표정이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부채 한도 제대로 안 되면 지금 디폴트가 6월 1일 정도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들짝 시장이 놀랐죠. 그래서 신용등급 강등사례 2011년도 때 전 세계 증시가 막 급락을 했을 때 그때 악몽을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원래요 이게 오늘 새벽에 있었던 내용은 아니고요. 하루 전 일입니다. 근데 시장이 이제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그 빌미로 이걸 또 갖다가 쓰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경기 침체 가능성 어찌되었든 지금 가장 높은 쪽이 영국 75%, 뉴질랜드 70%, 그다음 65%의 확률로 미국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의 집계의 내용인데요. 그리고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원자재 시장에도 반영이 되면서 국제 유가가 간밤 5% 급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국채 금리의 반응도 굉장히 이제 심각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정말 최대폭으로 미끌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과거에도 계속 체크를 해드렸습니다만 10년물 금리가 더 비싸야죠. 오랫동안 들고 가기 때문에 금리 원래 더 얹어줘야 되는데 이상하게 경기 침체 전에는 10년물 장기가 더 싸고 단기가 더 올라가는 이 역전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에 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 기준선 아래로 마이너스로 역전이 나왔을 때 이 박스가 경기 침체입니다. 꼭 역전 이후에 침체가 계속 이제 반복이 돼 왔는데 이번에는 정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보다도 더 심각한 마이너스로 최대폭으로 지금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거 조금 있다가 경기 침체가 나올 것이다. 시장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날 이제 경기 지표도 발표가 됐는데 고용보고서 발표가 됐습니다. 이제 노동부에서 발표한 좀 중요한 지표인데 월 초에 가장 먼저 이제 졸트 보고서 나오거든요. 3월치입니다. 보시면 여전히 고용이 좀 탄탄해 보이죠. 절대치는 위에 가 있습니다만 2년 정도 내에 최저로 이제 밀려 있습니다. 보시면 일자리 자체가 1월, 2월, 3월 가면서 계속 떨어지죠. 이번에 일자리 수도 예상보다 더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직률이나
퇴사율, 고용률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잘리게 되면 빨리빨리 이직을 해야 되는데 이직에 변화가 없다. 그러면 지금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데 어디선가는 구멍이 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전체적으로 고용시장 지금 이제 슬로우다운 냉각을 해 나가나? 이렇게 시장은 해석을 했고요. 사실은 그동안 연준이 바라던 그림입니다. 왜냐하면 고용이 많이 되고 이러면 사람들이 월급 받아서 돈을 쓰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이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해고가 되고 어느 정도 실업률이 나오면 아무래도 소비를 줄이게 되니까 물가의 하방 요인이 됩니다. 연준은 이런 것을 이제 기다렸죠. 고용 냉각을 좀 기다렸는데 그 신호로 해석을 해본다면 이러면 이제 금리 압박이 크지 않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의 베팅은 연내에 한 여름 정도에 인하할 것이라고 간밤 베팅이 좀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또 다른 이야기로 봤을 때는 경기 침체 신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뭐 금리나 그 은행 문제가 크지 않았을 때는 오히려 호재로 봤을 텐데 지금은 또 지역 은행 문제가 있잖아요. 시스템 리스크를 건드릴 수 있을 잠재적인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기 침체 신호로 해석하는 그런 간밤의 분위기였습니다. 이것도 볼게요. 호주가 원래는 이제 금리 동결 지난번에 했었잖아요. 앞장 보시면 호주가 이번에 모든 예상을 깨고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보통 중앙은행은요. 그 한 방향을 고수합니다. 만약에 금리 인상을 할 땐 계속 인상을 하고 금리 동결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는 동결을 가지고 가다가 인하를 하면 쭉 인하를 하죠. 그런데 이번에 동결 가능성이 굉장히 우세했습니다. 전에 동결 사이클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다시 인상을 했다라는 건 그만큼 호주도 물가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물가는 잡아야 하니까 금리 인상을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은행들이 더 버틸 수 있을까? 경기 침체 불가피하다. 이런 논리고요. 여기에다가 FOMC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 극도의 눈치 보기 장세가 장중에 나왔습니다. 그나마 장 후반 들어서 이 장중 낙폭을 줄이긴 했습니다만 3대 지수 모두 1% 넘는 조정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히트맵 보시면 거의 뭐 불바다입니다. 특히 경기에 가장 민감하다고 알려져 있는 국제유가 영향을 받은 에너지 크게 밀렸고요. 경기에 민감한 이런 금융 섹터들, 뭐 비자카드 이런 것들 다 이제 크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메존 정도 상승을 했는데 사실 이건 상승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이틀간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자율 반등 정도로 볼 수 있고요. 이걸 제외하면 그나마 오른쪽은 필수 소비재 먹을 것들 그리고 헬스케어 이쪽도 이제 방어주죠. 이런 정도만 올랐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방어 태세를 취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미국과 우리나라의 신고가 종목을 체크해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신고가 종목의 분포도를 보면 시장 전체 에너지나 시장의 결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이제 소수의 랠리가 주도한 증시, 우리나라 마치 배터리가 끌고 가는 장세와 비슷하게 닮아있다는 점 체크해드렸는데 어제 신고가를 달렸었던 종목 가운데 요 두 가지가 좀 탈락했습니다. 리오프닝이나 AI 반도체. 그리고 음식료나 제약 바이오 의료기기는 이 와중에 또 추가 상승을 한 기업이 속속 있었고요. 지금 낙폭을 보시면 지수보다 다 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수보다 아웃퍼폼을 한 거죠. 잘 버텨준 종목들 여전히 신고가 영역에서 그 자리 내주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여기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제외하고 이 두 가지의 공통점, 경기 방어주라는 겁니다. 이 시대의 경기 방어주란 무엇인가 지난 4월 24일 당잠사에서 체크를 해드렸죠. 미국에 앞서서 보신 필수 소비재 먹을거리 그리고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하고 유럽의 경기 방어주 최근 흐름 보이고 있는 이제 신고가 종목들 명품주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경기가 안 좋아도 잘 방어가 되는 그런 주식들입니다. 특히 이 영업이익률 20%를 다 상회하는 기업들인데 이 필터로 우리나라를 씌워서 보면 한국은 헬스케어와 게임과 엔터가 해당이 된다는 점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종목별로 보실 때 올해 내년 영업이익률 전망치 20% 웃돌 기업들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JYP 엔터가 여기에 엔터 중에서 유일하게 이름을 올리고 있죠. 아마 매출 규모나 영업이익 사이즈 자체는 이제 다른 기업이 더 우세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경기 침체라는 키워드를 입힌다면 전체 파이 자체보다는 100원 팔아서
20원 남기는 기업이 100원 팔아서 5원 남기는 기업보다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이 JYP 엔터가 어제 이제 신고가를 간 이유가 이와 이제 무관하진 않을 겁니다. 이 가운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정도 어제 좀 크게 밀리긴 했는데 사실 펀더멘털에 대한 우려감이 추가된 소식은 없었습니다. 어제 우리 사주 그 보호 예수 물량 해제되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단기 수급 이슈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이 점은 좀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앞서서 신고가 영역을 갔었던 종목 가운데 인투이티브 서지컬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인투이티브 서지컬 실적 발표하고 나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라는 점 체크를 해드렸을 때가 4월 20일이었습니다. 함의에 대해서 좀 같이 체크해드렸죠. 결국에는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의료행위, 수술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관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최신 기술을 입힌 로봇, 의료기기, 이 수요가 증가될 것이라는 관점에서 이 국내 아이디어 좀 챙겨드렸는데요. 요거 인투이티브 서지컬 만드는 기기가 요거예요. 아주 미세하게 이제 가위 자르고 묶고 할 수 있는 이런 로봇 팔 기기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이런 걸 만드는 기업이 없어서 찾기가 어려워서 굳이 따지자면 뭐 의료용 착용 로봇, 사실은 이건 웨어러블 기기고요. 여기가 더 중요하다는 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료 행위가 늘어난다, 리오프닝이 된다. 그러면 결국 중국의 임플란트 산업 폭발적인 성장 기대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점 그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수출 데이터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임플란트라는 점 체크해 드렸습니다. 어제 여기서 신고가 많이 나왔죠. 그리고 이거는 이번에 이제 다시 추가를 했는데요. 국내에서 의료에 또 인공지능을 입힌 기업을 찾아가는 작업도 앞으로 좀 주목을 받을 것 같아서 근거 있는 기준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FDA 인허가 현황인데 인허가를 획득했거나 획득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기업. 상장 기업으로는 루닛이랑 뷰노 정도입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리에 옮겨서 국내에 대한 투자의 아이디어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체크해 보실 상황은 그렇게 좋은 내용은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제 MSCI 국가 추종 지수 보시면 신흥국이 많이 빠졌는데 우리나라 그래도 양호합니다. 이건 외국인에 대한 우리나라 시각을 알 수 있는데요. 다만 시초가는 유렉스 선물 많이 따라가죠. 0.5% 정도 약세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환율이 이제 또 문제인데 여전히 좀 높은 수준입니다. 근데 어제 종가 생각했을 땐 조금 떨어지면서 출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중에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미국의 지역 은행에 대한 불안 여진이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보셔야겠고요. 내일 아마 이제 새벽에 전해든 내용들 다 정리를 해드릴 텐데 이 FOMC에 대한 경계 심리가 장중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실적 발표 예정인 기업들, 한국항공우주들 좀 체크를 해 보셔야겠고요. 지금 이것도 좀 신경이 쓰이는데 반도체 기업이죠. AMD 시간 외에서 6% 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실적 공개했는데 사실 1분기 괜찮았거든요. 예상보다 괜찮았는데 앞으로는 안 좋을 수 있습니다라고 가이던스를 내놨습니다. AMD 같은 경우에는 요즘 재고가 계속 쌓여요. 그만큼 이제 안 팔린다는 걸 의미하는데 이 와중에 고객사들은 주문 취소를 하고 있다라고 컨퍼런스 콜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와, 이거 잘 안 팔리는 건가? 이런 우려감이 좀 한켠에 자리하고 있는데 다만 우리나라 이제 메모리 반도체 측면에서는 삼성전자나 마이크론, SK 하이닉스 다 감산 카드를 꺼내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회복에 초점을 맞추실 필요는 있습니다. 아주 찔끔이지만 반등 시그널이 3월에 좀 나왔거든요. 반도체 세계 판매 10개월 만에 아주 찔끔 증가한 데이터가 나옵니다. 앞으로 이 증가 추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가 반도체의 가격 방어에 큰 힘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악재와 호재 사이에서 이 반도체주의 장중 변동성 어떻게 나오는지는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종목별 반응 좀 체크해 보셔야겠죠. 시장의 결과 흐름을 읽기에 좋은 부분이 신고가 종목을 추리는 작업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내에서도 그렇고 이제 미국도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고가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체 에너지 자체가 약하다는 걸 의미하고요. 몇몇 곳에 편제가 돼 있는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경기 방어주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시면 덴티움, 클래시스, 비올 어제 신고가를 달렸는데 어제 수출 지표 정리해 드렸습니다. 바이오
의료 헬스 부분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임플란트, 중국 70% 성장, 필러, 에스테틱인데 이와 맞닿은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어제 그 K 컨텐츠 사상 최대 무역 흑자가 나왔다라는 점, 여기에서 퀀텀 점프했다라는 점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JYP 엔터, 하이브 신고가를 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인플레이션 수혜로 농심 신고가 계속 달리고 있고요. 특이한 부분은 금호 타이어 등의 이제 타이어주의 주가 반응입니다. 신고가는 금호 타이어 정도고 나머지는 타이어 고무 관련 기업들은 신고가는 아닌데 장중에 큰 폭의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요 금호 쪽에서 10년 내 최고 실적 나왔다라는 점, 이제 실적이라는 키워드로 놓고 보셔야겠고요. 화장품도 중국 노동절 특수 기대에 몇몇 기업이 또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이 전체적인 그 맥락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어서 좀 정리를 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세계화와 탈세계화입니다. 과거에 수십 년간 아주 오랫동안 이 정치공학적이나 산업별, 이 경제학적으로 크게 지배했던 한 가지 이슈가 세계화였습니다. 국가 간의 그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한 개의 세계로 이동이 가능하고 이런 교류가 있었다라는 걸 의미하는데요. 작년 딱 이맘때쯤 정리해드린 거예요. 4월 28일에 지금 우리는 무엇을 변하고 맞닥뜨리고 있는가를 보셔야 한다라는 점, 이제 생각나는 대로 그때 정리해드렸는데 팬데믹 쇼크 있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죠. 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촉발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지배했었던 세계화 논리에서 탈세계화로 변화될 가능성을 주목한다면 결국 에너지 전환, 2차 전지, 배터리 포함해서 신재생, 풍력, 태양광이고, 그리고 각국 국가들이 이제 다 문을 걸어 잠그잖아요. 그러면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공장을 끌어오는 그런 움직임, 그리고 인플레이션 해지 전략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뒤에 미래를 준비하는 5가지 테마 한국투자증권의 레포트 내용 정리해드렸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탈세계화는 이런 걸 의미하죠. 서방 국가가 이제 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카슈쿠즈 기자 사태 이후로 사우디가 또 여기에 이제 같이 합류하는 모습이라서 이렇게 양축 구도가 크게 이어지고 있잖아요. 서방 국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런 저렴한 국가, 중국 등지에 공장을 세워서 저렴한 임금으로 공장을 가동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탈세계화가 되면서 공장들이 미국이나 이쪽으로 다시 와야 되죠. 그럼 임금이 비싸집니다. 탈세계화 시대에서 리쇼어링, 프렌드쇼어링, 일단 공장 다시 지으니 공장 증설, 장비, 인프라가 될 수 있겠고 그 과정에서 인건비 줄이기 위해서 로봇, AI 등을 채택한 자동화 시스템이 주목을 받을 것이라고 작년에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랜드 시대 필수 소비재는 인플레이션 해지 차원에서 인플레이션 가격 전가가 가능한 쪽이 무엇인가 음식료 말씀을 드렸고요. 리오프닝 그리고 갈등의 시대에서 우주항공 방산 체크해 드렸습니다. 정책적으로는 중국이 계속 돈을 쓰고 있는 산업이 무엇인가 테크 등 계속 체크를 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탈세계화 속에서 아직은 세계화를 지향할 수 있는 회색지대가 무엇인가를 봤을 때 KB증권에서 엔터라는 레포트를 냈거든요. 앨런 크루거의 로코노믹스라는 책에 보면 스트리밍에 의한 음악의 세계화와 슈퍼스타의 국적 다변화 현상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음악을 들으려면 CD나 카세트 테이프, LP판을 직접 구입을 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아티스트의 음악을 선택해서 사게 되는데 지금 스트리밍 서비스로 전환이 되면서 가만히 있어도 유튜브가 막 추천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관심이 없었던 분야도 관심을 갖게 되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이게 첫 번째인데 그 과정에서 다양한 국적의 아티스트가 주목을 받는 그런 현상이 나오죠. 그래서 이 엔터 그리고 이걸 좀 확장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K 컨텐츠 넷플릭스를 통해서 이 확장을 하고 있는 OTT 서비스도 연결해서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투자의 아이디어로 큰 그림 그리실 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앵커의 당잠사였습니다.